예, 요즘 아주 활약이 대단하신 분이죠.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화면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또 직접 뵙는데. 네. 저는 정어리 TV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반가워서 달려왔습니다. 정어리 TV 아세요? 네, 그럼요. 알고 있죠. 아이고. 그리고 50만 가자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멘트 하시는 거 들으면서 100만을 더 빨리 가야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정어리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100만 더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정어리원들께서 좋아하시는 이혜민 의원님 오셨으니까 더 빨리 갈 것 같습니다. 구글에 계셨다고요? 네. 어떻게 하면 그 회사 들어갈 수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시는데 구글은 인터뷰를 보고 들어가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인터뷰 과정이 조금 길고요. 네. 중간중간에 구글이라는 어떤 회사에 맞는 사람인지 검증하는 과정이 좀 길어서 그 과정을 하나하나 즐기면서 가면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정어리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보면 꼭 1등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요.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공부했다 그랬더니 학력고사 수석했다 그러는데 구글 하면 참 꿈의 직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꿈의 직장이다라고 막 느끼고 그렇게 하고 다니실 만했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복지랄지 아니면은 뭐 연봉이 좋다든가 이런 외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바깥에서 보면은 막 천국 같은 그런 환경이니까 마사지 부분도 있고 뭐 안에 막 비치발리볼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안에 들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천국 같은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전 세계의 탑티어들 정말 우리가 들으면 다 알만한 대학의 뭐 수석 졸업자랄지 이렇게 전 세계의 탑티어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모여 있으니까 옆에서 배울 기회가 많다. 그 측면에서는 너무 좋은 회사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신데 의원님 네. 모시고 이런 이야기해서 좀 섭섭하지는 않으시죠? 구글 전혀요. 얘기. 전혀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혜민 의원님 사실 그전에는 잘 몰랐을 거니까. 그럼요. 어떤 분인가 좀 알고 싶기도 하고 구글에 계셨다고 그러니까 와 말로만 듣던 구글 어떤 데인가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제 구글에 계시다가 정치를 하시게 됐는데 그건 왜 그렇게 했는가도 궁금하고 구글에 계셨던 경험이 정치에는 어떤 도움을 줬는가 이런 것도 궁금하고 너무 좋네요. 그래서 제가 구글 얘기 여쭤본 겁니다. 네, 좋습니다. 연봉은 안 여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사가 어디에 있어요? 본사는 캘리포니아 북부 쪽에 있고요. 예. 우리가 보통 실리콘밸리라고 알려진 곳에 있고 도시 이름은 마운틴뷰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그 근처에는 메타의 본사도 있고 또 애플의 본사도 있고 꽤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본사들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그쪽에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거기에 자원,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투자 자원과 그 다음에 탤런트들, 인적 자원이 굉장히 풍부해서인데요. 일례로 스탠포드 대학이 그 실리콘밸리의 그 한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모이면서 동시에 선순환이 된 거죠. 투자금도 같이 모이면서 거기에서는 어느 회사에 다니다 그 다음 회사로 옮기는 것이 굉장히 일상이 돼서 인재들을 모아서 더 훌륭한 이노베이션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잘 돼 있어서 그쪽이 좀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IT 전문가시면 이과 쪽 아닙니까? 컴퓨터 전공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고맙습니다. 더 잘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딱 말씀이 중간에 무슨 간투사도 없고 말씀을 그냥 옮기면 그대로 바로 글이 되는 그런 분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이 다음 질문이 얼마나 무서울까. 아유, 오늘 처음 그런 뵀는데 긴장도 되네요. 뭐 잘못한 게 있는 윤석열 같은 사람이나 제가 질문하면 겁나겠지. 누가 겁나겠습니까? 윤석열한테 질문 좀 해주십시오. 제가 윤석열 만약에 내일 기자로 가서 질문한다고 네. 그러면은 딱 그거 네. 하나만 물어보겠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걸 막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을 주면 안 되고 네. 그냥 뭐 이제 누군가 밝히는 게 예의라고 그런다면 나 정어리 TV 백운기다.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명태균 통화했냐 안 했냐 딱 이것만 하나 물어보면 되겠다니까요. 근데 말을 본인이 막 오랜만에 텔레비 나오고 우리 엄마도 보고 있고 막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멋있게 해보려고 하다가 윤석열 도망갈 구멍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기 변명의 시간이죠. 사실은 석고대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자기 변명으로 점철되지 않을까 싶고 방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작년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저는 미국에 살고 있었으니까 미국에 와서 그때 정상회담을 하고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당시에 풀어야 되는 숙제가 많았어요.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칩스 액트 관련된 거랄지 아니면은 IRA 뭐 여러 현안을 풀었었어야 하는데 감사합니다. 현안을 풀었었어야 되는데 와서 이제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기자회견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아마 LA 타임스였나? 미국 기자가 물어봤어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아니, 지금 나온 정상회담 결과를 보니까 한국이 우방이라며, 하지만 정상회담 결과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고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분이 내일 그 기자회견장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기자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네. 내일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 기자회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언론사들도 내일로 문 닫는 언론사들 많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고를 언론사에서는 정말 뼈아프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최근에 SNS 올리신 제목이 단 한순간만이라도 제정신인 대통령이길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네. 야, 제가 최근에 이렇게 뭐 제목 가운데 두 가지 딱 꼽습니다. 1등, 2등. 1등이 이훈장 자네나 가지게. 이것도 1등, 뭐 공동 1등. 단 한순간만이라도 제정신인 대통령이길. 근데 정말 거의 김영선급이에요. 김영선 의원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하는 얘기 들어봤는데 횡설수설하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차라리 이 건에 대해서는 차라리 횡설수설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저 확전 각오 진심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내일 누군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응당의 책무 중에 하나는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확전 각오라뇨. 어떠한 안 좋은 평화더라도 가장 훌륭하게 평가받는 전쟁보다 안 좋거든요. 이유는 그거는 국민들이 결국에는 고통에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라는 터전이 물리적인 터전이 망가지기 때문인데 그걸 저렇게 쉽게 얘기한다? 이거는 대통령이 아니죠. 그래서 저렇게 올렸습니다. 어떻게 전쟁이라는 말 자체를 입에 올릴 생각을 합니까? 대통령이라는 자가. 본인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럴 수도 있죠. 군대 갔다고 전쟁 무서운 거 알고 그러진 않고 기본적으로 역사 인식이라든지 맞습니다. 일단 공감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공감의식도 없다는 것은 뭐 지금까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제는 국민이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청문회랄지 아니면 국감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것, 제가 그 자리에서 느낀 것은 역사인식은 이분의 역사인식은 뉴라이트 계열이 분명하구나. 그거를 이 대통령이 임명한 여러 국무위원들을 청문회하고 그다음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친일 행적을 보일 때는 이 사람이 하던 것이 한결같구나라고 느꼈는데 이때 확전 가고 이걸 보고서는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했네. 혹은 본인이 뱉은 말에 어떤 파장을 전혀 모르는 이렇게 표현하면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진짜 무식한 말이죠. 진짜 무식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구수해서 사법시험 합격했는지 모르겠는데 검사 된 뒤로는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노벨상 한강 작가의 책은 읽어봤나 모르겠습니다. 뭘 읽어봐요. 술 마시는 거 외에는 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일체 없었고 그냥 술 마시고 개폼 잡고 큰 소리 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와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득권이 만들어낸 괴물이죠. 맞습니다. 예. 네. 예. 잘 나가는 IT 전문가로 계시다가 정치한다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이러려고 정치했나 요즘 그런 생각 들 정도 아니십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맞는 곳에 들어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계속해서 펼칠 수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굉장히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일을 하고 있지만 시간 조절이나 이런 게 아직 익숙하지는 않아서 건강도 동시에 챙겨야 되는구나를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진짜 제대로 하려면은 엄청 바쁘시죠? 너무 바빠서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저는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혹은 좀 힘들더라도 자고 일어나면은 그냥 재충전이 되는 사람이에요. 잠을 진짜 그 말대로 잠이 보약인. 대체로 우등생들의 비결이 그렇죠. 잠이 보약인 사람인데 잠을 자는 시간이 많이 줄어서 요즘은 차 안에서 꿀잠을 자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 주무십니까? 네. 그것도 좀 타고나야 됩니다. 노력을 해서 좀 많이 요즘 익숙해져서요. 차 안에서 열심히 잡니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그거 잘하셨어요. 몰랐어요. 그 차에서 이렇게 꿀잠, 하여튼 이렇게 머리만 닿았다 하면 그 우스갯소리로 그 모시는 분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은 서 있어도 머리만 닿으면 잘 수 있다. 제가 그 연습 저 지금도 하고 있고 요즘은 차 안에서 꿀잠을 잘 자는데 한 가지 좋은 점은 예전에 비해서 좋은 점은 예전에는 전 세계의 팀이 흩어져 있으니까 잠을 자면서도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뭔 일이 벌어지겠거니 지금은 런던 지금은 뉴욕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살아있거든요. 24시간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게 이제 저희 팀의 일이랑 맞물려서 생각이 나서 깊이 오랜 시간 동안 자는 걸 잘 못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시차 계산은 많이 안 해도 되니까 그건 도움이 됩니다. 그 팀에서는 주로 어떤 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팀에 있었고요.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팀은 사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뿌리를 내리지 않은 그런 종류의 무슨 매니지먼트요?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저는 생산성 관리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제품 총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냥 쉽게 어떤 큰 회사 안에서 여러 그 스타트업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스타트업들의 이제 CEO들, 미니 CEO들이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한과 어떤 제품에 대한 권한과 이제 책임이 다 주어지는 그런 역할을 해왔고 그래서 나의 제품을 사용자에게 어떻게 가장 좋게 만들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하는 직군인데 지금 이제 정치 쪽으로 오니까 전에 늘 우리 제품 사용자 이거를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정치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국민들 그 다음에 혹은 제가 무슨 법안을 쓰더라도 그래서 이 법안에서 누가 베니핏을 가져가나 이 고민을 항상 할 수가 있어서 그 연습이 돼 있거든요. 공급자 중심보다 수요자 쪽에서 바라보는 연습이 돼 있어서 정치권으로 오기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을 상대로 하는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에서도 그런 일들을 좀 잘 감당을 해주시는 게 그 경험을 살리는 길이겠죠. IT 전문가라고 그래서 뭐 IT에다만 맡긴다고 그러면은 음대 나왔다고 피아노 옮기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조국혁신당은 12명의 의원이 있어서 한 명 한 명이 본인의 전문 분야로부터 그걸 코어로 이렇게 가지고서 그걸로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하고 있어서 일당 10 아니라 일당 100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어떻게 또 알아보고 모셨을까? 그것도 참 대단하네요. 혹시 이쪽에서 먼저 노크를 하셨습니까? 당에서 먼저 좀 뵙자고 했습니까? 네, 당 쪽에서 그때 창당하기 전이라서 당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요. 그때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좀 용감했던 게
아마 지지율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예. 네, 연락이 왔는데 미국에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몇 시간 동안 이제는 통화를 하고 미국에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옆에다 세워놓고 통화를 하고 다시 또 운전하고 가서 거기 내려서 또 통화하고 다시 차 안에 들어가서 통화를 하고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아, 그러면은 조국 대표님하고 한번 화상 통화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 하고 그때는 조 대표가 직접 전화한 거는 아니고. 네, 네, 예. 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표님 만나면서 바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네. 바로 마음을 정했다면 조국 대표의 어떤 면모를 보고 아, 해도 되겠다 생각하셨나요? 저는 조직 생활을 아주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이 다음에 어떤 커리어 패스를 정함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데요. 어떤 큰 가치, 명분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는데 조국 대표님이 설명을 한 것이 과학기술 관련돼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R&D 부분을 망가뜨리고 있나 그거는 제가 공감을 하고 있던 부분이었고 거기까지는 현상이고 강령의 과학기술 부분의 예산이랄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과학기술과 관련된 모든 것을 과학기술의 인의 손으로 직접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강령에 있다. 그리고 그게 가치이고 그것을 실현할 사람을 찾고 있다. 그 부분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어떤 사고의 구조랑 맞닿아 있었고 그 가치 실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었고 만약에 이혜민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무슨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에게 다가섰다면 그 순서를 거꾸로 사람한테 집중해서 했다면은 저는 아마 그렇게 빨리 결정을 못 내렸을 것 같은데 명분과 가치가 명확했고 그걸 실현할 사람을 찾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그게 마음에 들었고 그 조국 대표님에 대해서는 그냥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되게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쉽지만은 않았지만 빠르게. 네.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문가로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물론 거기에 계속 있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 일할 수도 있고 또 정부 기관에서 그런 경험을 살릴 수도 있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좀 뭐라고 그럴까 창의적인 공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필요한 곳인데 그 경험을 살리면서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에는 정치가 좋죠. 딱이죠. 네, 그래서 저는 들어와서 또 한 가지 개인적인 목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사실 테크 기업이나 아니면 과학기술계 쪽에서 그렇게 이렇게 딱 와닿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수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보고 더 많이 정치에 진출을 할 수 있으면 예.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또 어떤 목표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더 확장을 좀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잠깐 좀 옆길로 갔다 오죠. 네. 미국에 계셨으니까 미국에서 이제 연락하는 분들도 있고 많죠. 친구도 있고 그럴 텐데 대선 누가 이길 것 같다 그러던가요? 대선 제가 어제까지는 질문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계속 모니터링 중인데 어제까지는 제가 트럼프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아침 여기 오기 전까지 또 계속 모니터링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아직도 제 생각에는 샤이 트럼프가 많아서 이제 50대 50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트럼프 쪽이 좀 더 출구조사에서까지도 샤이 표가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있죠. 그리고 한 두 가지 사이트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펜실베니아 지역에 대해서 다들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지금 거기가 타이 딱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오래 걸리겠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면 뭐가 문제냐면 2020년도 미 대선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 혹시 의회 난입 사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먼저 본인이 성공했다라고 승리했다라고 선언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게 사실은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실제로는 결과는 바뀌었고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의회로 난입하고 뭐 총기 들고 난입한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려나 굉장히 걱정하면서 보고 있고 실제로 워싱턴 DC 지역이랄지 아니면은 경합 지역 같은 경우는 투표함 있는 곳에 대한 지금 보안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겹겹이 지금 쌓이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지인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들어오면서 보니까 일단 트럼프가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라는 얘기는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단 공정하다면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공정하다라고 평가를 했던데요. 트럼프가 말한 공정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정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되게 자의적으로 혹은 본인 유리할 때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공정함은 트럼프의 이기는. 공정함. 트럼프가 이기는 것이 트럼프가 말하는 공정함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외교적인 수사를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좀 사소한 건데 한두 가지 좀 여쭤보고 네. 싶은데 미국 본토 발음으로 펜실베이니아는 뭐라고 불러요? 저는 미국 그 네이티브는 아니라서 글쎄요. 그래도 근데 네. 왜냐면 요즘에 다들 이제 펜실베이니아라고 네. 발음을 하고 또 자막도 펜실베이니아 그러는데 우리 옛날에 그냥 자막에 펜실베이니아가 예 그렇게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세 때문에 원래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외국어 표기법은 현지 발음을 쓰게 돼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 우리 그냥 펜실베니아 그랬는데 요즘에 펜실베이니아라고 강조를 하면서 자막도 그렇게 나오길래 그거는 아마 우리가 아무리 발음을 굴려서 해도 강세가 없으면 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거를 자막에까지 반영을 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저는 자막에 그게 반영된지는 예, 몰랐어요.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네, 예. 제가 배웠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왜 펜실베이니아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지금까지 미국 같은 경우는 직접 투표가 아니잖아요. 대선이 이제는 그 각 주별로 대선을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인단들이 다 숫자가 정해져 있고 그 각 주에서 이긴 사람이 그 선거인단을 다 먹게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투표수로만 치면 이겼을지라도 예전에 아마 고어가 그렇게 패배한 걸로 아는데 결국에는 선거인단 수 때문에 지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펜실베니아를 보면은 다른 데는 어느 정도 이게 뚜렷하게 드러나요. 예. 근데 펜실베니아는 늘 보통 말하는 스윙보트라고 얘기를 하죠. 자주 바뀌었습니까? 펜실베니아가 제가 최근 거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펜실베니아 때문에 지고 펜실베니아를 가져오는 곳이 결국에는 지금까지 코릴레이션이라고 하죠. 연관성이라고. 상관관계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펜실베니아에서 이기면 이겼고.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데는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기본적으로 먹고 가는 곳이고. 먹고 간다기보다는 그들도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겠죠. 안 바뀌는 곳. 네, 잘 바뀌기 어렵다라는 곳이고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스윙보트 지역으로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는 이 구조가 약간 전체 미국의 축소판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아요. 도시도 인적 있고,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도시도 있고, 그리고 아주 시골 지역도 있고.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넓은데 미국을 축소해 놓은 곳이 펜실베니아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또 플로리다도 그렇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는 보수적인 성향이 많이 강했는데 거기도 이제는 인구 구조가 조금씩 바뀌면서 스윙보트 지역화되고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죠. 네. 근데 지금 대선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은 펜실베니아고 아마 펜실베니아 쪽이 투표 결과가 가장 늦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예전에 며칠 걸렸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일렉션 데이가 아니라 일렉션 위크로 하자라는 말을 많이 할 정도로 그 5% 이내던가 그 차이가 그러면 재검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시간이 가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마 거기에 들어가는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올 때까지는 재검표하는 게. 근데 재검표를 하게 되면 일주일은 걸리죠. 출구조사는 거의 정확하지 않았나요? 출구조사가 뒤집어진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트럼프하고 바이든 경쟁했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마 샤이 트럼프라는 말이 이제는 유행하게 된 데에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충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트럼프가 지는 것 같았었는데. 그때는 클린턴, 그렇죠. 힐러리였죠. 네, 힐러리였고. 근데 왜 트럼프가 당선이 됐지? 결국에는 이렇게 파다 보니까 샤이 트럼프였어. 이렇게 되고, 이번에는 혹시 영화 중에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 예. 아시죠? 그래서 이제는 해리스에 대해서는 히든 해리스라고 이제는 여성분들이 아주 보수적인 이제는 남편이나 아니면 가족들에게는 나 트럼프 찍을게 하고서 가서 이제 또 해리스를 찍고 이런 두 가지가 대치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정말 쫄깃쫄깃합니다. 근데 그 영향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바라는 대통령의 모습은 지금 내일 자기 변명에 해당되는 담화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시정연설도 안 했잖아요. 지금 미 대선에 대해서 플랜 A to G까지 쫙 놓고 시나리오를 놓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어떤 부분은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어떤 부분은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플랜들을 쫙 세워놓고 대응 체계를 딱 갖추고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어제 대통령실에서 입장 나오는데 못 들으셨나요? 어떤 거에 대한 어제 입장이요? 대통령실에서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공식 입장이 나왔어요. 그거는 폭우에 대비하여 열심히 준비해라. 이 정도네요. 그걸 우리는 개소리, 헛소리, 잡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말 없는 거죠. 네, 아무 생각이 없는 거고 창피하죠, 사실은. 창피한 대통령실에서 나온다는 입장이 미 대선처럼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우리의 기조를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외교에서 우리가 어디랑 지금 더 이제 손을 잡아야 될까 이런 플랜을 세우고 액션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어려운 주문하지 마십시오. 능력 안 됩니다. 네,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아마 국민들의 여러 여론조사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거는 심리적인 탄핵이라고 이미 그거는 넘어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딘가 인터뷰에서 moving the needle이라는 표현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안 움직일 것 같았는데 확 넘어가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녹취록 나오기 바로 직전 그쯤이었던 것 같고요. 본물처럼 터지게 된다. 이미 반으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통령이 현실감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고 국내 정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사악을 선택을 해야 되는 아니 것 왜 같아서요. 제가 이걸 여쭤보면 네. 좀 배경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리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그래도 해리스 쪽이 더 맞는 방향 아닌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규범이라든지 체제, 시스템, 민주주의에 대해서 트럼프는 과연 저게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트럼프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인데. 미국 민주당이 한국 민주당하고는 다르지만 아무튼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트럼프가 되면 김정은이 뭔가 좀 룸이 생길 거고 대화도 될 거고 우크라이나 문제도 빨리 정리가 되면서 쓸데없이 우리나라가 개입하는 것도 차단될 거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트럼프가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럴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우선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이든 공화당 출신이든 미국을 위한 결정을 내립니다. 절대 이제는 전 세계의 무슨 경찰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들의 결정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의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결정을 내리지 어느 하나도 상대방을 배려하진 않아요. 그걸 먼저 전제를 깔고. 예.
그러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세의 변화가 누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이룰까 저렇게 이룰까 저는 사실 도진개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하지만 저는 해리스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바람은 그거는 아마 말씀하신 거랑 같은 이유인 것 같고 더불어서 저는 트럼프가 있을 때 미국에서 살았잖아요. 정말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국민은 우리나라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요. 제외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을 생각하는 저 같은 입장이었던 그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트럼프가 되는 것은 정말 비극이에요. 그렇게 대놓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극우가 판을 치고 친일 막 우길기 걸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비슷하게 트럼프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인종차별, 특히 이제 아시안에 대한 인종차별이 그냥 대놓고 벌어집니다. 그 상황을 겪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재외 국민들을 생각을 했을 때라도 이제는 트럼프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선거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트럼프가 다시 되게 됐을 때 아마 굉장히 많은 재외 국민들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네, 그분들의 어떤 안전, 그냥 일상에서의 안전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이민자들에 대한 문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몰라도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함께 가는 구성원들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돼야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트럼프는 본인의 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가 될 것 같으면 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명확하게 내치는 철저한 스타일이라서. 장사꾼인 거죠. 그렇죠. 네, 네. 이 얼마 전에 이슬람 쪽 관련된 단체하고 또 만나서 손을 잡았는데 당연히 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많기 때문이에요. 아주 그냥 비즈니스맨으로서는 어떨지 몰라도 정치인으로서는 보편적 가치, 아까 말씀하신 전 세계가 생각하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사람이죠. 완전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쪽도 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 수준에, 국민 수준에 걸맞는 지도자를 갖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났어요. 너무 슬퍼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됐을 때 제가 막 미국 친구들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막 슬퍼하고 막 이랬더니 괜찮아, 우린 트럼프도 됐었어. 막 위로한다고 하는 게, 네, 지금 그게 위로가 되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들은 또 답답해요. 왜냐하면 다시 트럼프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없나 공화당에서 이런 얘기도 했고.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봤을 때 트럼프는 본인 자국을 위해서라도 하죠. 미국을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국익은 생각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제가 오늘 이걸 갖고 왔는데 예. 제가 이렇게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정부 중간 평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 오늘 아침에 했습니까? 따끈따끈하군요. 네.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예. 어디서 주관한 겁니까? 조국 대표님. 예. 여기에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정치 분야 17대 실정 해서요. 아마 잘 안 저게 보이실 17대 실정을 지금 요약해 놓은 겁니까? 네. 그래서 목차가 임시정부 있고, 법통 부정한 것부터 네. 명태균까지 쭉 있군요. 네. 네. 국정농단까지 이거를 저희가 중간평가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여기에는 2년 반 동안의 사건 일지들을 이제 중간평가니까 다 좋네요. 정리를 날짜별로 했습니다. 이렇게 날짜별로 다 했는데. 하나 주고 가실 수 있나요? 그럼요. 예. 네. 아마 보면 되게 깔끔하게 참고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돼 예. 있구나. 그리고 어떤 부분이 정말 우리가 그냥 실정이라고 이게 개념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실정이 그래서 뭔데?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걸 들이밀면 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오늘 했었고, 저희가 이렇게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조국혁신당은 가장 앞에 서서 탄핵을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탄핵 소추안을 쓰게 되려면 결국엔 재료가 필요하고, 이 실정 중에 실질적인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토론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차에 마치 그 말씀을 네. 하셨는데 국회의원이 되시기 전에 1년간 윤석열을 이제 정치인이 아닌 입장에서 겪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이 되신 다음에 한 1년 가까이 윤석열을 지켜보신 거예요. 네, 3월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시각이 달라지면서? 시각이 그전에는 달라져. 완전히 네. 그냥 걔 망나니로 봤는데 이건 완전히 더 나쁜 놈이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시각이 달라졌다기보다는 심화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전에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는 왜 대통령이 왜 우리나라 국익을 안 챙기지라는 질문들이 좀 많았어요. 예. 왜 저런 사람이 저기 앉아 있지? 왜 대통령인데 우리나라 국익은 안 챙기고 저렇게 웃고 다니고 이상한 사람들을 꽂아놓고 하고 있지? 그다음에 저는 또 언론 쪽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왜 언론 탄압은 저렇게 하고 있지? 더하기 과학기술계 쪽은 그냥 초토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라나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성장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성장 동력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라 망하는 건데? 이런 질문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이래서 그런 결정을 무식하게 내렸구나. 이런 것을 점점점 알아가는 좀 더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구나를 더 보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언론에는 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셨어요?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원래 정치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정치에 관심 많았고요. 다만 정치인이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소위 말하는 깨어있는 시민의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제가 이제는 자라온 환경이나 이런 걸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보수적일 것 같은데 오히려. 근데 자라온 환경이 보수적이었던 건 맞아요. 맞는데 언제 정치에 관심이 있게 되었을까를 돌이켜 보면은 우리나라 언론에 물음표가 생기던 시점이었어요. 저의 입장에서는 그때가 2002년도인데요. 유학을 갔을 때예요. 예. 2002년도에는 월드컵도 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된 때입니다. 저는 그때 한국에서 나오는 어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언론 기사와 미국에서 평가하고 미국에서 나오는 미디어들의 아티클들을 보면서 너무 갭이 커서 이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언론에서 그때는 이제 종이신문 보던 때죠. 인터넷 신문이라는 게 없고. 종이신문을 보면서 이렇게 활자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송에서 나오면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언론을 믿었던 거죠. 언론에 대한 어떤 최대한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성을 가지고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가정이 깔려 있었는데 미국을 가서 보는데 너무 이 차이가 커서 그때 어떤 충격을 차이가 컸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 한국에서는 엄청 안 좋은 평가들이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왔어요. 소위 말한 조중동에서. 근데 미국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인 지금까지의 행보, 그다음에 인권 변호사로서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두 개가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때 물음표가 생기면서 그때 노사모를 못한 게 너무 아쉬웠었고 그리고 그때 투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재외국민은. 그랬죠. 나중에 생겼죠. 2002년도에는 못했어요. 그게 너무 지금까지 한이 된 그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이 생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건 제가 좀 처음 듣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런 반응이. 미국에서 어땠는지 잘 몰랐거든요. 네. 그런 걸 인정해주는 기사들이 많았군요. 그렇죠. 네. 굉장히 많았고, 아주 그냥 객관적인 시각에서도 쓰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 이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살아온 길과 접목해서, 이분은 이러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고, 이런 어려움을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 언더독 스토리라고 해서 그런 역경 극복 스토리가 되게 중요한데 그것을 함께 놓으면서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고 제가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저처럼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 혹은 지금 강남에 있는 아이들, 청년들이 어떻게 되면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뭐가 됐든 옳은 정치적인 관점을 가지게 될까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를 돌아보면서. 결국에는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가 굉장히 크게 예. 느껴진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생활 정치로서 정치가 내 삶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그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요즘 그런 생각 또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번에 윤석열 탄핵되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쓰레기 언론들도 다 같이 탄핵이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과방위에서 네. 그래서 불을 살려면서 과방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KBS 출신이거든요. KBS가 정말 제 고향이니까 가슴이 정말 많이 아픈데 네. 아무리 해도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명태균 육성 녹취가 공개가 됐는데 심지어 TV조선 채널A 이런 데마저도 톱으로 보도하는데 KBS가 그날 그걸 톱으로 보도를 하지 않고 북한군 우크라이나 뭐 이걸 보도를 했을 거예요. 지금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네. 지금 방송계는 KBS는 박민 사장 되면서 완전히 망가졌고요. 어디서 저런 자가 와가지고 더 이렇게. 네. 근데 파우치 사장도 세우겠다고 해서 예. 인사청문회를 지금 또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첫 국감 하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소감을 한마디로 좀 정리하신다면? 이슈가 너무 많았었는데 정리를 그냥 전체를 뭉뚱그려서 한다면은 국감은 감사의 시작이다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과방위는 국감 대상 기관 숫자로 봤을 때 모든 상임위 중에 가장 많습니다. 그 가장 많은 상임위인데 그걸 3주 동안 몰아서 국감을 전체를 끝낸다?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첫 번째 국감을 하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이걸 시작으로 해서 쭉 이어가자 해서 모든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나 제가 한 질의의 끝부분이 그 몇 초를 쪼개서 써야 되는데 뭘 하려고 노력을 했냐면은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행동을 짚으면서 그 다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고리들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예를 들면은 이젠 원안위 같은 경우는 킨스라는 곳과 킨스가 이제는 내 하위 조직이라고 봐야 되나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연구 비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원안위한테는 그러면은 킨스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드리는 거죠. 그게 종감할 때 만약에 그게 벌어졌다고 하면은 다시 뛰어서 특감 시작했습니까? 응원한다. 그 결과 가지고 와라. 이런 식으로 국정감사가 막 호통 치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그걸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볼 수 있는 고리들을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국정감사는 감사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정확한 상임위원회 이름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인가요? 과학기술, 저도 갑자기 물어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인가요? 네, 5가지. 네. 이제 이 의원님 같이 언론에도 관심이 있고 IT 전문가시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아 떨어지는데 네. 방송통신을 과학기술하고 같이 묶는 카테고리는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장일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나눠도 그다음에 합쳐도. 이렇게 합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그동안 지금 과기정통부가 어떻게 헤쳐모여 해왔는지 그걸 그대로 그 역사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서
만약에 이게 합쳐져 있으면 제 입장에서는 또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의 언론은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 하듯이 지금의 언론이 미디어를 봤을 때 과학기술을 떼놓고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고, 또 하나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관심 있는 영역을 계속해서 다 끌고 갈 수 있다는 것 또한 괜찮고, 하지만 과학기술 부분이 굉장히 양적으로 봤을 때 거기는 사람들이 어렵다, 재미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양적으로, 그리고 방송에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양적으로 이렇게 줄어들어서 아쉬움이 있으니까 구분해서 하자 하면 그 또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나라 그 국회의 상임위는 국가 행정 조직하고 이제는 매핑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쪽에서 정부조직법이 정부 조직이 또 개편되기 전에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이거는 좀 장기 플랜을 가지고 무엇이 제일 좋나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이걸 이거는 좀 뭐랄까 대책 없는 이야기 같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방송, 통신 이렇게 묶어가지고 물론 방송이 통신이라고 하는 어떤 기능적인 것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통신이 뭔가 잘못돼 갖고 방송 잘못 나가는 거, 그거 걱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언론이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졌는지를 보려면, 그러면 신문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더 심한데? 그러면 네. 뭔가 윤리나 그런 걸 바로 세우고 국민들한테 제대로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면 제대로 감사하고, 그럴 미디어라든지 매체 부분에 대한 것을 따로 들여다봐야지 그걸 통신으로 집어넣어가지고 한다. 지금 두 가지 이 주제가 좀 떠오르긴 하는데, 중간에 제가 법안 발의까지 한 게 있는데, 언론의 어떤 가치, 그 다음에 언론이 지켜야 되는 것, 저는 지금 윤석열 정권이 언론을 어떤 도구를 이용을 해서 막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방심위에서 심사하는 대상의 보도 공정성 부분을 빼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공정성이라는 것은 언론이 지켜야 되는 여러 가치, 그다음 심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의적일 아까 트럼프의 공정처럼 해서 방심이 손에 맡겨놓을 수가 없고, 지금 그 언론의 공정성 부분을 일하는 것 때문에 방심이라는 기관을 윤석열 정부는 이용을 해서 KBS랄지 MBC랄지 JTBC랄지 YTN에 계속해서 벌점을 줘서 그 다음에 이 방송사를 좌지우지하려고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해서 방송이 가져야 되는, 언론이 가져야 되는 어떤 가치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는 관심이 있지만, 동시에 보통 지금 언론 전반적인 지형을 봤을 때 과학기술계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터넷 신문이라는 게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포털에서 그것을 쭉 나열하게 되면서부터는 어쩔 수 없이 기자분들이 쪽대본을 쓰고 단독 막 걸고 내용이 되게 부실해지지만 클릭수를 눌리면 되는 쪽으로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식으로 그게 고착화가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계 쪽에서 처음에 아마 굉장히 그냥 순진하게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기자분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거든요. 해서 저는 이 고리 또한 건전한 생태계로 바꿔가는 노력 또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 머릿속에서 약간 엮여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벌써 네. 1시간 넘었는데 오늘따라 또 일찍 오셨더라고요. 네. 정은이 TV에 1시간 반 이상 계셨던 것 같은데 너무 오랫동안 붙잡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 지금 시간 이렇게 지난지 몰랐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나와 주시고요. 네. 끝으로 내일 기자회견 있지 않습니까? 네. 기대 안 하시죠? 석고대죄 하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말고는 지금 대한민국을 위하는 방법이 없어요. 석고대죄하고 벌은 받고,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할까요? 안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바닥이죠.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계속해서 탄핵
계속 외칠 거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야당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있습니다. 하야부터 시작해서 개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총 공세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 다방 계속할 것이고요. 탄핵 집회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 탄핵 소추안 또한 국민과 함께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으면 탄핵 다방 얘기도 하고 네. 임기 단축 개헌이냐 탄핵이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럴 텐데 다음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광고 하나 드리면은 이혜민 TV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정어리 TV도 100만 빨리 가야 되지만 이혜민 TV 저는 아예 일을 쓰기 때문에 요즘 개명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여의 일을 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예. 바다 해자 해죠. 맞습니다. 원래 해는 한자로 뭡니까? 바다해입니다. 아, 바다해입니까? 네. 바다해 무슨 민자입니까? 옥돌 민자입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네, 옥돌 우리 민자 친구 씁니다. 이혜민이라고 그 친구가 옥돌 민자를 써가지고 제가 네. 옥돌 민자를 알게 됐습니다. 네. 이혜민 TV. 많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혜민 TV 지금 859만 명? 그런가요? 8,590명? 제가 근래에도 체크를 못 해봤는데 또 늘긴 했네요. 네. 예. 8.59천 명이니까 8,590명 맞는 거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 뒤 네. 천자가 만자로 바뀌면 859만 명 되는데요. 네. 859만 명 목표로 오늘 백운계 정어리 TV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이혜민 TV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힘이 나면 더 의정 활동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함께 연대합시다. 정신 박힌 사람들이라도 함께 좀 잘 살아갑시다. 이 연대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너무 힘이 나고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는 지금 상황을 타파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연대를 하지 않으면 그 힘이 모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 힘이 모이면은 사실은 역사는 물줄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 참 즐거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무릇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돼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고생하는지는 들여다도 보지도 않고 그러라고 국민들 세금 쓰는 겁니까? 국민들 바보 아니라니까요. 너네들보다 더 똑똑해. 우리는 연약한 정을이지만 함께하면 상어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정을이랍니다.